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동담담입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펄벅이 극찬한 우리 한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펄벅은 한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라고 말했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이런 찬사가 나오기까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때는 서기 1443년 조선 제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께서 계신 경복궁 집현전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궁궐 처마를 스치고 지나가고 촛불이 깜빡거리는 서재에서 왕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그날도 왕께서는 밤이 깊도록 한 가지 문제로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문맹 문제였어요. 당시 조선의 백성 중에서 글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한자만 사용했는데 한자 28개를 제대로 익히려면 평생이 걸릴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왕께서는 어느 날 궁궐을 나서서 한양 거리를 걸으셨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었고, 농민들은 관청에서 내린 공문을 읽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더욱 마음 아픈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했지만 글을 모르는 탓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본 세종대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세종대왕은 궁궐 밖을 내다보시며 생각하셨어요. 저 멀리 농사 짓는 농부도 길쌈하는 아낙네도 장사하는 상인도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조선은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반들조차 한자를 완전히 익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대부 자제들도 몇십 년을 공부해야 겨우 한문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맹이었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길 수도 역사를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백성들이 많은데 단지 글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셨던 거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나라의 자산인데 그 잠재력을 꽃 피우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어요. 왕께서는 집현전 학사들과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사들은 이미 한자에 익숙해진 상황이었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어떤 학사는 백성들이 글을 알면 오히려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면서도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글자는 없었거든요. 중국의 한자는 너무 복잡했고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도 어려웠어요. 아랍 문자나 라틴 문자들도 각각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날 밤부터 세종대왕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께서는 매일 밤늦도록 연구에 매달리시며 어떻게 하면 완벽한 글자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왕께서는 먼저 사람이 소리를 내는 원리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술과 혀,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여서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그 소리들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셨어요. 그 고민은 무려 15년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구를 계속하셨죠. 과연 그 끝에는 어떤 기적 같은 문자가 탄생하게 될까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글자 연구에 매달리셨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식사도 거르시면서 말이죠. 왕께서는 먼저 사람의 발음기관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혀가 어디에 닿는지, 목구멍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하나하나 분석하셨어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대왕께서는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입모양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어요. 기역 소리를 낼 때는 혓뿌리가 목구멍에 닿고 니은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잇몸에 닿는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면 어떨까? 기역은 목구멍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들면 말이에요. 왕께서는 흥분된 마음으로 붓을 들어 첫 번째 자음들을 그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5개의 기본 자음이 탄생했어요. 이것들은 사람이 소리를 낸 발음기관의 모양을 정확히 따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더 큰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 기본 자음들의 획을 하나씩 더하면 더 센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기역의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의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미음의 획을 더하면 비읍이 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4개의 자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음만으로는 글자가 완성될 수 없었어요. 모음이 필요했거든요. 세종대왕께서는 모음을 만들 때 철학적인 사고를 도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신 거예요. 하늘을 나타내는 점, 땅을 나타내는 가로선, 사람을 나타내는 세로선. 이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모음을 만드셨습니다. 아는 이와 가 만나서 어는 와 이가 만나서 오는 의와 가 만나서 생겨났어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모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 25년 서기 1443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세종대왕께서는 완성된 세 글자를 집현전 학사들 앞에서 발표하셨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인류 문자사에서 가장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왕께서는 학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는 총 2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조합하면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안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을 만큼 쉽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렇게 쉬운 글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왕께서 직접 시연해 보이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원리였거든요.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 좌우로 조합하기만 하면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가는 기역과 아를, 나는 니은과 아를, 다는 디귿과 아를 조합한 것이었죠. 받침이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기역과 아와 니은을 위아래로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글자의 확장성이었어요. 새로운 소리가 나와도 기존의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외국어 발음도 한글로 적을 수 있었고 방언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집현전의 한 학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글자는 정말 신의 작품 같다고,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글자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세종대왕께서는 이 새로운 글자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만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시련이 왕과 새로운 글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훈민정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거센 반대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뜻밖에도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어요. 세종 26년 2월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 7명이 왕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중국도 방언이 다르지만 한자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글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죠. 최만리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문화에서 멀어져서 오랑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에는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대주의 사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더 솔직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한자를 알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우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반대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최만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말과 글이 중국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찌 억지로 중국과 같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왕께서는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이 글자를 만든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나의 정치를 방해하려 드느냐? 세종대왕의 목소리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최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소송이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세 글자 때문에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왕께서는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만리는 내가 세 글자를 만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반대는 지편전 학사들에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조정의 많은 대신들도 은근히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왕의 뜻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새로운 글자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백성들조차 처음에는 이 새로운 글자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글자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또 다른 글자를 배워야 한다니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인가? 몇백 년 동안 굳어진 관습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인데 정작 백성들이 외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왕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께서는 직접 나서서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궁중에서 훈민정음으로 된 책들을 간행하기 시작한 거죠.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과 같은 작품들이 훈민정음으로 쓰여져 나왔습니다. 특히 왕께서는 불교 경전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서 이 글자의 제작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 책에는 왜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셨어요. 특히 여성들이 훈민정음을 배우는 것을 적극 장려하셨는데 이는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양반들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언문이라는 말은 천한 글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세종대왕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는 확신하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백성들이 이 글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옳았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훈민정음과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글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시키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를 국어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말은 조선어라는 이름으로 격화시켰죠.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우리말 말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조선어 시간을 점점 줄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금지해버렸어요. 교실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걸리면 목에 국어 상용이라는 팻말을 걸고 다녀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창씨 계명이었어요. 1940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성씨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김 씨는 가네야마로, 이 씨는 야마다로 바꾸라는 거였죠.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으니 정말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는 극악무도한 정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한글을 지키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그 중심에는 주시경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나셔서 평생을 우리말과 우리글 연구에 바치셨어요. 선생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말이 오그라들면 나라도 오그라든다. 나라가 오그라들면 결에도 오그라든다. 주시경 선생님은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말 문법을 정리하고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작업에 매달리셨습니다. 일제가 우리말을 없애려 할 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우리말을 연구한 거죠. 1914년 주시경 선생님이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최현배, 이극로, 김두봉, 이윤재. 이분들이 바로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를 만든 분들이에요. 1921년 조선어연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우리말을 지키고 표준어와 맞춤법을 정리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29년 조선어연구회는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꾸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도 이때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한은 크다는 뜻이고 글은 문자라는 뜻이니 한글은 큰 글자, 위대한 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글학회 회원들은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밤이 되면 몰래 모여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발각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더욱 처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골 마을의 서당에서는 훈장님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산속 동굴이나 깊은 밤중에 촛불을 켜고 몰래 가르쳤어요. 어떤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아이들에게 각야거결을 가르치다가 일본 순사에게 발각되어 끌려가기도 했어요. 어떤 아버지는 창고에 숨겨둔 한글 소설책을 읽다가 붙잡히기도 했고요. 특히 여성들의 역할이 컸어요. 남자들은 일제의 감시가 심했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한글 동요를 불러주고 한글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38년에는 더욱 가혹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예 우리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학회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1940년 그들은 마침내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라는 사전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19년 동안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1942년 10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제가 한글학회 회원들을 대거 검거한 거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최현배, 이극로, 이희승 등 3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일제는 이들이 조선어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조작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지만 한글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반일행위로 간주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감옥에서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영양실조와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어요. 이윤재 선생님과 한징 선생님은 결국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우리 글을 지키려다가 목숨까지 잃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사랑은 꺾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학자들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도 전국의 모든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한글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1945년이 되기까지 36년간
우리 한글은 이렇게 암흑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일제강점기가 깊어갈수록 한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더욱 은밀하고 절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글의 불씨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종로의 한 골목 깊숙한 곳, 낡은 한옥의 지하실에서는 토요일 밤마다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1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글 소설을 함께 읽는 모임이었어요. 이들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한두 명씩 시간을 달리해서 들어오고 지하실 창문에는 두꺼운 천을 쳐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돌려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읽던 책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이광수의 무정, 김동인의 배따라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인쇄된 책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을 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밤새워 베껴 썼어요. 어느 날 밤 22살의 대학생 김철수가 새로운 소설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를 펼치자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글로 쓰인 아름다운 우리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철수가 조용한 목소리로 소설을 읽기 시작했고 지하실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가 모두 소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일본 순사들이 온 건 아닐까요? 철수는 재빨리 촛불을 끄고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은 한동안 두근거렸어요.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가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구의 한 약방 뒷방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다 보내고 나서 밤늦게 동네 청년들을 불러 모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부산의 한 어부 마을에서는 날이 어두워지면 배 위에서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라서 일본 경찰들이 감시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부 아저씨들은 그물을 깁는 신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한글 동시를 외우고 있었어요.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더욱 눈물겨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동네 아이들을 몰래 불러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한글을 배우셨던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글자란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평양의 한 기독교 교회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한글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신도들과 함께 읽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일제는 종교 활동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한글을 지키는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했어요. 한편 일본으로 유학을 간 조선 학생들도 조용히 한글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하숙집에서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한글 잡지를 만들었어요. 학지광이라는 잡지였는데 몰래 인쇄해서 조선으로 보내기도 했답니다.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한글로 정리해서 기록했어요.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면 그 지식들을 우리말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들의 역할이었어요. 아무리 일제의 탄압이 심해도 어머니의 자장가만은 막을 수 없었거든요.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한글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또한 여성들은 바느질을 하면서도 한글을 지켰습니다. 치마나 저고리에 한글시나 소설의 구절들을 수놓아서 몰래 전해주었어요. 일본 경찰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쁜 무늬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학 작품들이었던 거죠. 1940년대 초가 되자 일제의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한글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 된 편지를 땅에 묻어서 보관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글 단어들을 암호로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지하실의 촛불처럼 작고 약했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었어요. 1942년 10월 1일 서울 종로 경찰서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글학회 회원들이 대거 검거된다는 것이었어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 한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일제 경찰들은 동시에 여러 곳을 급습했어요. 최현배 선생님 댁, 이극로 선생님 댁, 이희승 선생님 댁, 한글학회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집이 수색을 당했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계셨죠. 선생님이 쓰신 우리말보는 우리나라 문법학의 기초를 다진 위대한 저작이었어요. 새벽 6시경 일본 경찰 대여섯 명이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부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오.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이극로 선생님도 같은 시각에 체포되셨어요. 선생님은 71살의 고령이셨는데도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셨던 분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셨죠. 체포될 때 이극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이냐? 우리 조상이 만든 글자를 연구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하지만 일제 경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한징 선생님은 조선어 표준말 모음 편찬 작업의 핵심 인물이셨어요. 선생님은 19년간 우리말 단어를 하나하나 모으고 정리하는 일에 매달리셨거든요. 체포 소식을 들은 한징 선생님의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경찰서에 갔지만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선생님은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언과 옛말들을 수집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풍부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총 33명의 학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국어학자들이었어요.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친 분들이었죠. 일제는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목을 씌웠어요. 조선어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죄명이었죠. 자신의 나라 말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겠어요? 서대문 감옥에서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좁은 감방에 여러 명이 함께 갇혔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고문이었어요. 일제 경찰들은 학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정말 잔인한 짓들을 했어요. 최현배 선생님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말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고령의 학자들에게는 감옥 생활 자체가 죽음과 같았어요. 영양실조와 병으로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1943년 1월 10일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윤재 선생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48살의 나이에 조국의 언어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윤재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처참했다고 해요.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말라 계셨고 고문이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하지만 임종 직전까지도 우리말을, 우리 글을 이라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2달 후인 1943년 10월 11일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어요. 한징 선생님이 감옥에서 순국하신 것이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조국어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죠. 한징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벽에 한글 글자들을 그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계셨다고 해요. 손톱으로 벽을 긁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쓰고 계셨던 거죠. 두 분의 순국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우리말을 지키려다가 목숨까지 잃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감옥에 남은 다른 학자들도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이극로 선생님은 7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최현배 선생님도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간수들이 보지 않을 때는 서로 우리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고 머릿속으로 사전 편찬 작업을 계속하셨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살아남은 학자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어요. 최현배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은 동료들의 무덤에 가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이윤재 선생님과 한징 선생님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말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학자들은 다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유지를 받들어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말이죠.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숭고한 희생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은 따로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말과 우리 글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숨어서 몰래 목숨을 걸고 지켜온 한글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광복 직후 서울 거리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우리말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서점가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금지되었던 한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광수의 무정, 김동인의 소설집,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런 책들이 다시 서점 진열대에 당당하게 놓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36년 동안 못 읽었던 우리 문학작품들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한글학회 사무실에는 더욱 뜻깊은 순간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최현배, 이극로, 이희승 선생님들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세 분은 서로를 보자마자 말없이 꼭 껴안았어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거든요. 최현배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국한 이윤재 선생님과 한징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완성해야 하는 수건 사업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일제가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갔거든요. 19년간 모아온 귀중한 원고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45년 9월부터 다시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자료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나선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몰래 보관해 두었던 우리말 자료들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경상도의 한 할머니는 마당 장독대 밑에 묻어둔 조선말 사전을 가져왔어요. 전라도의 한 농부는 천장 다락에 숨겨둔 우리말 단어집을 꺼내왔습니다. 평안도의 한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내내 외워두었던 방언 1000개를 적어서 보내왔어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도움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말을 되살리는 일에 참여한 거거든요. 1946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전국적인 문맹퇴치 운동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광복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은 78%나 되었거든요. 10명 중 8명이 글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한글 교육에 나섰습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한글 교실이 생겨났어요. 학교 교실, 마을 회관, 교회, 절까지 모든 곳이 한글 교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70, 80이 되어서도 각야거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는 83살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모든 주민이 함께 한글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20살 청년부터 70살 할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성들의 참여도 놀라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광복 후에는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글 교육에 참여했어요. 서울의 한 부인회에서는 어머니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한글을 배우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한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1947년에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전국이 함께 세종대왕의 은혜를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날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한글날 행사는 정말 성대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태극기와 함께 한글 만세 현수막이 휘날렸고 온 국민이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1957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큰 사전이 완성되었어요. 광복 후 12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대업이었습니다. 이 사전에는 단어 16만 개가 실려 있었어요. 사전이 완성되던 날 최현배 선생님은 이윤재 선생님과 한징 선생님의 영정 앞에서 도고했어요. 선생님들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말 사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풍부한 우리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945년 78%였던 문맹률이 1960년에는 28%로 1970년에는 12%로 떨어졌어요. 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문맹률을 이렇게 크게 줄인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었어요. 배우기 쉬운 우리 글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70년간 이어진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한글의 위상도 서서히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인정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작가 버펄벅이 한글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설 대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녀가 한글을 연구한 후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로 인정된다. 펄벅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언어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인정한 문자 체계라는 것만으로도 한글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펄벅이 세종대왕을 평가한 방식이었어요. 그녀는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칭송했습니다. 서양 최고의 천재와 우리 세종대왕을 동급으로 본 것이었죠. 펄벅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개인의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다면 세종대왕은 온 민족이 사용할 완벽한 문자 체계를 창조해낸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온 국민이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던 한글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198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 연구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등 세계 유명 대학들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언어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다. 문자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존 맨 박사도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했습니다. 한글만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문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1989년에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인데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었어요. 유네스코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서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여 전 세계 문맹 퇴치 활동을 장려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각국 문자의 디지털화 효율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IBM의 한 연구진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글은 컴퓨터 입력과 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논리적이어서 프로그래밍하기도 쉽고 저장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 1997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인정이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최고의 문헌으로 인정받은 거죠.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훈민정음은 문자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명확하게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헌이다. 또한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분명한 문자로서 언어학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한류와 함께 한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을 익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BTS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하루 만에 기본 글자를 다 외웠거든요. 이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는 처음 봤어요. 일본의 한 회사원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을 배웠는데 일본어보다 훨씬 논리적이에요. 발음대로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라고 감탄했습니다.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을 채택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자신들의 공식 문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찌아찌아족 족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언어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 체계다. 2010년에는 더욱 공식적인 인정이 있었어요. 세계언어학회에서 한글을 전 세계 3,000여 개 문자 중 인류가 만든 가장 우수한 문자 1위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글은 표음성, 독창성, 합리성, 과학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문자 창제의 원리가 분명하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오늘날 한글은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배우고 있어요.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200개 이상 세워져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자를 넘어서 세계인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펄벅이 예언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간절한 꿈으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내고 광복 후 부활의 기쁨을 거쳐 마침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문자가 된 우리 한글. 우리말과 우리 글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글자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